자, 오늘은 우리가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자는 최연형입니다. 저는 그 한양대학교 이상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자의 양력을 좀 살펴보면 한국 외대 스페인어학과 나오시고 스웨덴에서 에테보리 대학 정치학 박사, 그 스웨덴 세데른턴 대학 정치학 교수 18년 재직, 그리고 지금은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저자 사진이 있고요. 가운데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그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게 책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1부는 우리가 좋은 국가는 무엇이냐? 어떤 게 좋은 국가냐? 국가는 그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좋은 국가는 신뢰가 있는 국가다. 이런 것이 이제 1부의 내용이고요. 2부의 내용은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이제 뭐 좋은 국가는 우리가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를 대략해 봐서 역사가 이렇게 되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것이 이제 2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책 중에 말이에요. 부의 탄생. 또 그 다음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런 책들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부가 축적되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그것이 이제 그 두 책에서 다루어졌는데 이 책도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국가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도 이제 신뢰에 대해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부패와 특권이 청산돼야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대충 이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콜럼버스입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마틴 루터고, 세 번째가 그 코페르니쿠스예요. 이분들이 다 뭡니까? 기존의 신념에 도전한 그 변화의 그 전령사들입니다. 콜럼버스는 뭐예요? 지구는 둥글다. 그 당시까지는 지구는 평평하다. 근데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걸 자기가 직접 실험해 보였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기존의 그 신념에 그 도전한 분이고, 뭐 가운데 분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 하신 분이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신선불가침한 존재였는데, 거기에 도전해서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페르니쿠스.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 분들이 다 이런 그 변화의 그 전령사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저자께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이제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앰비셔스하다 그럴까요? 아주 패기에 찬 그런 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새로운 발상을 해가지고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도 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엇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나, 그리고 무엇이 국가를 강대국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나. 국가의 흥망성쇠. 그것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책 두 권의 책들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의 그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 국가가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유와 인권, 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아랍의 봄의 그 이야기고, 밑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은 베르린 장벽, 그 이데올로기의 종언,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9.11 사태. 그래서 다 보면 뭐야, 이게 국가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국민의 그 생명과 그 재산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9.11은 당해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누구냐? 국가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가 종언되니까
또 세상이 또 이렇게 어지러워지는데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해서 그런데 그런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이건 다 뭐예요? 이제 국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것을 다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명제는 이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 명제는 딱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나쁜 정부가 있으면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는 국가라도 좋은 정부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국가라도 나쁜 정부, 그 다음에 좋은 정부 있음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럼 아까 나쁜 정부, 좋은 정부는 또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트러스트. 일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는 좋은 정부, 그렇지 않는 정부는 나쁜 정부.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책의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서론을 끝내고 이제 책 내용을 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시작하면요, 좋은 국가를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국가는 무슨 것이 좋은 국가냐 하는 것을 1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2부에서 그런 좋은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는 그 좋은 국가가 또 이게 몰락하는 국가가 일러서고 이게 무너지는지 그걸 2부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가서는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 책의 기본적인 명제인데, 따라서 좋은 국가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가가 좋은 국가다. 그래서 국가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이제 좋은 국가라고 이제 일단 하고, 전제하고,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민 일상생활의 질은 국가가 공공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하냐에 따라서 국민 일상생활의 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국가가 공공재를 얼마나 잘 공급해 주느냐, 그것이 이제 좋은 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얼마나 공평하게 부과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느냐, 그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가 이제 좋은 정부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한 푼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철회되고,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징벌적 성격의 세금, 즉 원본을 잠식하는 세금은 없애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왜 그러냐? 우리가 6% 내지 뭐 내기 시작하면 한 16년 지나면 다 원본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본을 잠식하는 그런 세금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이제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국내에 있으나 국외에 있으나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외무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안전사고 반복되지 않게 책임 규명을 철저하게 된다. 국내에 있는 안전사고, 뭐 예를 들면 뭐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뭐 이런 가지 우리 안전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정부인데 그런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분이 이 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낙하산 인사, 정관예우, 수직적 하청업체, 특권 유지를 위한 권력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좀 소홀한 것 같다. 한국 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스웨덴에 계시는 분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뭐 이론을 제시하고 거기에 비춰보면 한국은 좀 이런 면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뭐 완전히 이론적인 책이 아니고요. 한국에 대한 무슨 교훈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면이 강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법 제10조를 보면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런 추구권을 위해서 이제 좋은 복지 국가를 설계하느냐, 그것이 이제 좋은 국가의 조건인데, 그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 국가의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칸디나비아 모델이고, 하나는 영미식 모델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유럽식 모델인데, 대충 우리가 따져봤을 때 스칸디나비아 모델은요, 보편적 복지와 그 다음에 무상교육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왜 무상교육이냐?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에요. 대학원까지. 왜 무상교육이냐? 국민을 잘 교육시켜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편적 복지 그러면 이제 복지만 서비스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키느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훌륭한 복지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수입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국민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원 교육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대충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으면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야 그 다음에 복지가 있다. 그래서 복지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해야 복지가 온다. 그런 것을 이제 크게 말씀드려가지고 세 가지. 보편적 복지, 무상교육, 대학원까지. 두 번째는 세금을 모든 사람에게 걷는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세 번째는 경제 성장이 있어야 복지가 있다. 그것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우리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 2019년도에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6.8%입니다. 2014년도에는 48.1%였는데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36.8%는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칸디나비아 모델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다릅니다. 그게 부자에게만 세금을 부과시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착각하는 좌파 인기 영합주의자들이 있다. 그것은 이 스칸디나비아 모델에 비춰봤을 때 부자에게만 세금을 부담시킨다. 부자 정세. 그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는 복지가 있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하고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경제 성장이 먼저 오고 그렇게 되어야 복지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또 그쪽 나라의 예인데 우리는 겉만 보고 그 복지가 잘 돼 있고 경제 성장도 잘 되니까 복지가 먼저 오고 경제 성장이 뒤로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마치 우리가 뭐가 비슷합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그 원인하고 결과가 바뀌었죠. 그렇게 또 바뀐 그런 원인하고 결과가 바뀌는 것을 우리 경제 성장과 복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좌파 인기 영합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소의 일반 의지, 케인즈의 유효수요 창출, 그것이 이제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미 모델은 뭐냐? 영미 모델은 경쟁입니다. 경제. 자유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 그래서 개인의 생활하고 질, 복지는 국가보다 개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잘 살고 뭘 살고는 개인의 책임이지 국가가 도와줄 건 없다라는 것이 영미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 향상을 위한 세금을 더 걷자는 데는 물론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복지는 뭐냐? 사회의 실패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 사회의 낙오자를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탈락자들, 낙오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지 그것이 그 이상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미식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모델은 뭐냐? 스칸디나비아 모델하고 영미식 모델의 절충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를 배합한다. 그래서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의 이윤 추구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양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충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지 모델이 좋을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예요?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국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가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좀 따와본 내용인데요. 여기 한국복지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복지 저부담, 고복지 고부담, 저복지 저부담,
저복지, 고부담.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저복지, 저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해요. 그런데 스웨덴은 뭐예요? 고복지, 고부담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고복지만 보고 고부담은 안 보고 스웨덴 모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보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겨레 우리 좌파 신문인데 한겨레에서 이제 북유럽 모델 벤치마킹 필요성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유럽을 한번 비교해 보자. 우리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다 어때요? 80.8달러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그다음에 2017년도 18년도 기준인데요. 스웨덴 61.7, 핀란드는 55.4입니다. 한국은 뭐예요? 34.3이에요. 그 1인당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그걸 일선생도 올려주어야 우리가 무슨 복지를 생각하고 뭘 할 텐데 노동 생산성 낮은 거는 무시하고 무조건 복지 좋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하고 혁신을 일으켜가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 동력이 돼가지고 복지 지원을 마련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말은 성장, 혁신, 동력 이런 말은 빼버리고 복지 그것만 강조하니 그것이 우리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노회찬이라는 분이 그렇게 나가자 주장하지만 나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 무시하자 이거죠. 무시하고 결과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점입니다. 스칸디나브 모델을 원한다면 이분이 쓰신 내용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사 간의 신뢰 구축과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이 되고 노동시장 안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사가 화합하지 않으면 노사한테는 너희들이 다 파업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차측에는 직장 폐쇄 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 간에 합을 해가지고 우리 임금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에 회사 측에서는 그 고용을 안정시켜주고 또 복지를 또 정진시켜주고 이게 서로 양보하고 또 타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양보 타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노동자는 좋다. 노동자는 옳다. 노조는 옳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 기업은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런 것이 안 되는 바에는 스칸디나브 모델을 왜 원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조, 기업, 정부의 국민의 책임의식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액 연봉 노조의 양보. 우리나라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스칸디나비아나 스웨덴 모델을 입으로 떠들어대느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정치는 어땠습니까? 정치는 우리는 어때요? 24시간 일하는 일용직이에요. 보좌관의 도움 없이 공부하는 정치인, 국회에서는 정책 토론. 우리하고 관계가 뭡니다, 이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스웨덴 모델을 이야기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정치 문화, 노동 문화, 기업 문화, 국민의식 등 기본 틀의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치인들한테, 야, 너희들 24시간 일하는 일용직이야. 라고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특권의식에 찌든 정치인들한테 먹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평안을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지를 원하면 경제 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준비하라. 그래서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된다. 친기업 정책. 그런데 친기업 정책하고 복지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이에요. 친기업 이야기하면 그러면 완전히 자유시장, 자유주의, 우파, 꼴통. 근데 복지 이야기하면 진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친기업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복지를 위한 밑바닥이 된다는 거죠. 밑바닥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이 말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라틴 말로 시비스 파컴 파라벨룸이라고 해서 라틴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뭐 했어요? 우리가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토론을 할 때 이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전쟁광이다. 그렇게 막 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좌파 언론들한테서. 또 우리나라 한의 컨퍼런스 할 때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가라고 이제 그런 컨퍼런스가 많이 있어요. 뭐 저해하는가 하라고 물음표 딱 치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한다 하는 그런 뜻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원인과 결과 뒤바뀐 거라 이거죠. 소득주도 성장.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복지가 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딱 스웨덴을 보니까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경제 성장이 잘 되거든요. 복지가 되니까 경제 성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다보다시피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먼저 온다. 경제 성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지국가가 된다. 이런 것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혼돈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2부에 가서는요,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가 참 뭐 이상향이다. 스웨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2부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이런 나라 예를 들어놨는데 뭐 다른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 일본 이런 거 우리가 좀 알고 있고 그 스웨덴 나라를 워낙 우리가 동경하는 나라니까 과연 그 스웨덴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방해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우리가 스웨덴은 말이에요. 1600년도까지 언더리 국가입니다. 그 이름이 없었어요. 1600년도까지. 근데 1611년도에 이 구스타프 아돌프 2세가 이런 저기 해가지고 북유럽의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구스타프 아돌프 2세가. 그런데 이제 1709년 러시아에 패배할 때까지 80년 동안의 지역의 맹주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80년 정도가 강대국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타프 국왕은 산림, 철광석 등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외자를 유치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부터 선박 제조 기술을 도입해서 전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의 전함을 건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항해할 때 그 배가 자초돼 버렸어요. 그 배가 그냥 모래밭에 자초돼 가지고 쓸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또 신기하게도 그 배가 자초되는 바람에 나중에 그 배를 1964년도에 그 배를 모래밭에 자초된 배를 이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이 관광 자원으로 이제 활용돼 가지고 오히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항해에서 이렇게 자초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군대의 5분의 4가 용병이지만 고도의 군사 훈련과 규율을 강조했고, 그래서 기동성을 강조한 군사 전략으로 그리고 군비를 현지에 조달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럽의 강대국으로 이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요. 이 구스타프 아돌프 2세 국왕의 얼굴이 보이고, 저것이 이제 그때 전술을 보면요. 여러분 보시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허리에 이제 칼을 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왼손이군요. 왼손. 그것은 창이고 창.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이제 총입니다. 그때 전술이 뭐냐 하니까요. 이게 총이 100m밖에 안 나가요. 100m. 근데 그것이 1분에 한 발이나 두 발밖에 못 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전략이요. 제 앞에 이제 포병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폭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을 든 병사가 나와가지고 한두 발 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창하고 이제 칼을 들고 백병전을 벌립니다.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써서 그런 전략이 일본의 반자이 돌격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요. 일본에서 옛날 2차 대전 때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칼을 빼가지고 반자이하고 외치면서 앞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에 이제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스웨덴하고 핀란드하고 여기 에스토니아 그런 나라를 다 병합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직접 부딪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1709년에 폴타파 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이제 주변국으로 이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년 정도는 강대국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변 나라로 이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참패해가지고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를 쭉 한번 보면 말이에요. 1718년도에 그 칼 12세는 노르웨이를 공격하다가 전사해서 양당 중심의 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718년도에 이제 그 국왕이 전사하니까 그 다음에 양당 민주주의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양당 민주주의가 들어갔지만 두 개의 병이 있었다라고 프랑스 대사가 정세 보고서에 밝혔는데, 어떤 병이 있느냐? 민주주의 병하고 부패의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왕이 이제 없어지고 양당 민주주의가 들어오니까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그 좋은 조로도 있었지만 또 한편 뭐예요? 그 부패가 심했다. 부패가. 그래서 두 가지 병이 있다가 1809년에 또 러시아와의 전투로 핀란드 등 영토의 3분의 1을 잃고 독립까지도 비협받는 약속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런 나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라를 보면요. 이게 폴타바 전투고, 1809년에 이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이제 독재 대신에 왕을 대신해서 왕의 입법권을 박탈하고 귀족과 성직자 중심의 의회제를 폐지하는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신축적으로 그 후사가 없으면 그 다른 나라에서 그 왕을 모시오는 뭐 그런 제도를 택할 만큼 상당히 좀 신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현대 들어와 가지고 노조의 지지로 3인당이 집권했지만 1932년도에 노사 갈등으로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이때 이제 경제가 악화됐는데, 노사 갈등으로 경제가 악화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게 있습니다. 그건 좀 배울 만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배울 만한 게 있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사가 갈등하니까 기업이 없으면 국가 경제가 없고 일자리도 없어진다. 계속 파업하면 법으로 노조 파업 금지시키겠다. 노조를 일단 압박했습니다. 노조의 지지를 받고 3인당이 집권했지만 노사 갈등이 심해지니까 우리 3인당에서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은 노조와 기싸움하지 말고 타협에 임해달라. 아니면 직장 폐쇄 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기업을 또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가 갈등하니까 어느 한쪽이 편도 들지 아니하고 양쪽을 다 압박을 해서 서로 화합하도록 이제 타협하도록 이제 만드는 게 3인당의 업적인데, 그런데 이제 3인당이 그 국회 과반수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대지주 중심의 농민당과 연합해서 국회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과반을 확보하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수겠다. 그러니까 얘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법을 만들겠다. 라고 하니까 노사가 모여가지고 이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냐? 노사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노사정위에서 모여가지고 타협해봐라. 근데 그 타협이 되겠느냐 이거죠. 서로 각자 주장만 내세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하나 이제 우리 법을 만했고, 1938년도에 살트 셰바덴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노사가 이제 협약해서, 다시 말하면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양보하고, 그 대신 기업은 일자리를 고용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1938년도에 살트 셰바덴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노사 평화가 오고 경제 성장이 되고 복지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래요? 살트 셰바덴 협약이 이루어진 그 호텔의 그림이고, 그것은 그 위의 그림은 그 협약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루 봤을 때, 자, 우리나라 이제 실정을 한번 다시 돌아와 가지고 노사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갈등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타협을 해라. 그래서 이제 노사정 협의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사정 협의회를 만들어 봤자 별로 우리나라에 유명무실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하나만 받아오려고 그러니까 그 타협이 안 된다고 그러죠.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을 하도록 뭔가
압박을 있어야 돼요.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 압력을 넣어줄 정치인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스웨덴을 한번 배워볼 우리가 입장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스웨덴 현대사의 교훈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국가의 이익이 정당히 추구해야 하는 최대의 목표이다. 1991년도 국가재정위기 시 좌우공동 위기 극복 프로그램 연금개혁.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우리 윤 대통령께서 교육개혁, 연금개혁 서로 말은 하지만 그거 된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누가 그걸 지금 나서서 하겠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았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스웨덴을 본받고 싶거든. 스웨덴의 문화, 정치, 사고방식을 본받아라. 그래야 스웨덴을 본받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스웨덴을 가자고 그러놓고는 말은 그렇게 떠들어대고는 전제 조건 하나도 우리가 충족 못 시키면서 왜 말만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안을 가지고 타협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안을 가지고 타협하라. 뭐예요? 서로 너희들 서로 양보 못하고 타협 못해? 그럼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응? 그 대안을 가지고 타협을 해야 그 노사 간에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잘해봐.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폭력과 극단을 배제한 점진주의를 채택하라.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진주의 채택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지도자가 먼저 실천하라. 반대편을 포용하고 먼저 다가가라. 그래서 에럴 라데르 총리, 이것이 32년간인가, 우리가 33년간인가, 이분이 서로 총리로서 재직을 했는데요. 이분이 대화의 정치, 지도자가 먼저 실천하라. 이것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대통령 있었죠.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산업화를 이룬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런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필요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대통령. 이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으면 포용과 화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부국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될 텐데. 자, 그건 제가 좀 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는다. 노사 갈등이 해소되니까 어때요? 기업 경쟁이 강화되고 따라서 임금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눈앞의 이익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좀 멀리 봐라. 이 말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노동자들 앞에 가서 야, 너희들 이번에 타협하면 다음에 더 큰 임금 인상이 있다. 그거 아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눈앞에 이익만 쫓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을 한번 봅시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총리 어릴 때만 해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경제와 복지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969년 그가 물러날 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복지가 잘 구축된 나라로 변해있었습니다. 근데 23년 동안에 이분이 총리로 재직하면서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을 만큼 정직한 정치인이었다. 이분이 그렇게 정직하니까 국민들이 23년 동안에 따라왔던 거죠. 특히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 년의 설득을 거쳤다는 사실도 인상 깊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세금 많이 내면 그만큼 복지가 많이 온다. 그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일단 세금 내는 게 아까우니까요. 돈 내는 것은 지금이고 복지 받는 것은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참 세금 많이 내라는 것이 힘든데,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설득을 거치고, 그렇게 수십 년의 설득을 거칠 만큼 이분이 23년 동안에 장기 재직한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따라와 줬다.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 뭐예요? 이권이라는 건 자기 하나도 없으니까. 집 한 채도 없으니까. 이런 정직한 대통령, 이런 정직한 지도자죠. 지도자. 이 총리니까. 이런 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기업 대표자, 노동자 대표자, 농민들, 학자들, 여성들, 각계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기업가의 고충, 노동자의 고충을 들었다. 스웨덴을 무조건 뽐받지 말고 스웨덴이 나아갈 방향이다 하지 말고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왜 없을까? 그것이 바로
제가 좀 스웨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명한 정치, 특권 배제의 정치를 펴라. 세계 최초의 공공정보 공개를 헌법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정치개혁으로 귀족 성직자의 권리를 박탈한 양원제. 그러니까 특권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나라.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 그 다음에 모두가 행복한 정치를 펴라. 양성평등,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평등. 이건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실행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뭐냐. 스웨덴,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도 보고 스웨덴을 평가하자 하는 것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카톨릭 대학에 계시는 조동훈 교수가 쓴 책도 한계 잘 사는 나라 스웨덴. 그 책도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그 스웨덴을 공부했느냐. 결국 뭐예요? 스웨덴에 가가지고 그 스웨덴에 있는 노조 지도자, 정치인들 인터뷰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이제 책으로 기술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우리처럼 선진 문물을 연구하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해외 나가가지고 리서치 여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금융의 무슨 위험관리 제도가 우리 도입하자. 그러면 위험관리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하는 것을 이제 좀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문화. 사고방식이에요. 얼마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계량화 시켜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 아니라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인식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문화의 차이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짧은 기간에 금융기관 방문해가지고 그 기업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저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고는 나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스웨덴을 갖다가 많이 이제 뽐받자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을 많이 방문합니다. 많이 방문합니다. 이 책을 쓰신 우리 이 저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스웨덴 그럼 무조건 자기 찾아온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스웨덴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재직했고 교수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문해가지고 얻는 그런 짧은 일주일, 열흘 동안의 지식, 그것이 스웨덴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는 안 된다. 오히려 스웨덴을 잘 보려면 왜 그런 스웨덴이 일어났는가, 그 이면을 보고 그 전제 조건을 보고 해야지, 무조건 겉만 드러난 모습 보고 스웨덴 잘 살고 복지 잘 되어 있다, 우리는 따라가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까 문제는 정부다, 답은 신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했으니, 근데 이제 3부에서 이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 예를 이분이 하나 드는 것이 로버트 포트남 하버드대 교수는 왜 이탈리아 남부는 못 살고 이탈리아 북부는 잘 사는가? 거기에 대한 이분이 이제 답이 뭐냐? 사회적 자본의 차이다. 무슨 사회적 자본이냐? 1차적 사회 구성원, 가족, 친지, 혈연. 가족, 친지, 혈연만 중시하는 그런 사회하고, 그런 가족, 친지를 벗어난 더 넓은 그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하고, 그것이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를 갈라놓았다. 다시 말하면 북부는 독립국가로 존재했고 남부는 여러 국가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북부는 독립국가로 존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되었지만, 남부는 여러 나라가 와가지고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피아라는 거죠. 그래서 마피아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로버트 포트남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인당 GDP가 이거 차이가 확 납니다. 차이가 이렇게 확 납니다. 그것이 남부와 북부고, 요 밑에 보면 시실리 섬이라고 있잖아요. 요 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시리스면 마피아가 좀 많이 횡행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그 트러스트라는 그 책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가 안정된다. 지배 엘리트의 부패가 심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그리고 비지배 세력은 부패를 비난하면서도 후원 세력의 보호막 아래서 활동한다. 이것이 이 책의 그 저자의 책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패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라가 망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패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라가 망해가는데, 근데 그 부패가 심하면 심할수록 가장 뭐예요? 타격을 받는 사람은 비지배 계급이다. 일반 서민들이다. 그래서 일반 서민은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자기의 보호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호막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마피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토호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부패 구조의 위험성에서 보스주의, 사무라이 정신을 포함되는 일본의 충성 구조, 그것이 바로 부패가 심하니까 그 부패를 피지배 기업들이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영주를 모시고 그 영주 밑에서 그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국가는 뭐냐? 신뢰가 있는 국가다. 신뢰가 있는 국가는 뭐냐? 부패와 특권을 청산하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특권을 청산하는 국가다. 그래서 이제 부패와 특권을 청산하는 국가가 특히 이제 우리가 영국과 미국을 보는데, 영국도 뭐예요? 그 부패와 특권이 존재했습니다. 영국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귀족제도, 남작, 백작, 뭐 그런 거잖아요. 자작, 이런 그런, 그것도 하나의 특권 세력입니다. 근데 그런 특권 세력을 점점점 우리가 없애가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 영국이고, 그래서 영국이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귀족제도는 최상위 사회계급으로 상속의 권리, 주요 공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840년도 동인도에서의 공무원의 분홍과 부패를 계기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갖다가 동인도에서를 만들어가지고 경영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특권기업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권기업이 좀 무능하니까, 특권기업이니까 경쟁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무능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실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좀 유능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무능과 부패를 계기로 논쟁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귀족들이 그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진전이 없었다. 요새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뭔가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글래스턴 총리가, 글래드스턴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공무원 제도를 개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그것이 이제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런던 대학을 설립돼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도 부패와 특권이 청산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농업경제가 영향력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도시 상인, 무역업자, 기술자, 교수 등 신흥중상층과 노동자들이 일어서기 때문에 귀족의 특권이 점차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취하는 나라, 취하는 정부. 그래서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악단의 지휘자가 그 좋은 정부고, 국민의 목소리에 힘을 기울이고 국민이 목말라 하는 부분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적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이건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사법제도, 그 다음에 법치국가의 작동, 부패 통제.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한 6가지 드러났지만, 들어보면 딱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경제. 국민이 잘 먹고 살도록 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법치. 그래서 이제 만인이 평등하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패의 지독한 권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에 존재하는 특권이 없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 한국에 대한 그 비판을 이분이 상당히 좀 가까이 자기 이론을 주장하면서 한국 예를 들면서 그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저 부패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권. 무슨 특권이 있느냐? 국회의원이 특권이 있다.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위공직자의 특권. 자, 국회 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서로 다 내용을 이해하고 고위공직자도 특권이 있으니까 뭐예요? 물러나고 난 다음에 다 어디 좋은 데로 또 찾아가잖아요. 그게 다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특권을 없애야 된다. 부패와 위선에 물든 위선적 정치인을 배제하는 제도, 뭐 국민 소환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파격적으로 축소해야 된다. 정치인의 역할은 뭐예요? 봉사와 헌신,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드는 역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그런 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서울에 자신의 집이 있으면 승용차 제공이 불필요하다. 지방거주 국회의원에게는 작은 공간을 제공해 주자. 왜 그러냐? 일반 국민이 출퇴근할 때 출근 비용 지급하느냐는 거죠. 일반 국민 출퇴근할 때 출근 비용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국회의원한테는 이런 특권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국회 내 국회의원 전용 출입구, 엘리베이터, 식당, 그거 다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만 출입하는 그 출입구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국회 사무처에 그 사무관을 있을 때 그거 한번 빠져나갔다 혼났어요. 지금. 국회의원만 출입하는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고요. 식당은 물론 따로 있는 것도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 공항에 있어 의전도 있고. 왜 북유럽에서 일반 서민과 같이 줄을 서서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특별 출입구가 따로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것이 특권이 없어야 된다. 특권, 그래야 부패가 없어지고, 부패가 없어져 국민이 신뢰를 하고, 국민이 신뢰를 해야 좋은 정부가 되고, 좋은 정부가 돼야 좋은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왜 정치인에게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 이상을 허용하느냐 이거죠. 똑같은 권리를 주라 이거죠. 왜 국회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24시간 일하는 일용직이다. 왜 국회의원이 되었느냐?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을 만드는 그만한 그런 이상만 갖고 있으면 되지 왜 거기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또 뭐예요? 면책 특권을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분이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의 부흥과 몰락을 촉진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뭐 산업혁명, 경제성장, 신무기화, 전술의 현대화, 인구 정신력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이분이 딱 얘기한 것은 인재가 모이는 나라가 좋은 국가다. 예를 들면 만일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남아있었다면 먼저 폭탄을 누가 먼저 만들어냈겠는가. 그래서 인재가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인재가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개인의 재산이 보호돼야 되고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질 높은 공공재, 뭐 쇼핑 문화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외국인 좋은 인재가 몰려든다.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어때? 좋은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황사, 매연 이런 것에 해서 인재가 오히려 유출된다. 그래서 인재가 모이는 곳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끝냈는데요. 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조금 뭐가 이게 뭐 잡히는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내용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나 조금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뭘 주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 책의 결론이 이거예요. 문제는 신뢰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It's economy stupid. 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거 우리가 1992년도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이 선거 유세 구호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당선됐고 또 재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제 It's the economy stupid.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는 이렇게 또 약간 변질됐어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약간 좀 변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가 워낙 경제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책에 주장하는 건 뭐냐? 또 마지막 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경제? 아니야.
정치 아니야. 신뢰가 중요하지. 이것이 바로 이분이 주장하는 요약입니다. 신뢰가 문제다. 문제는 신뢰다. 문제는 신뢰다. 자, 그러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신뢰야. 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 책에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일단 그 신뢰는 뭐냐 하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뢰는 뭐겠습니까? 신뢰는 이게 무신분립인데, 신뢰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다. 신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인데, 신뢰라는 것을 우리가 딱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신뢰, trust. trust란 말을 credibility, reliability라고 생각해 보세요. credibility는 뭘까요? credibility. 신뢰 그러면 신뢰, trust. 근데 좀 약간 막연하잖아요. 신뢰. 신뢰? trust? 그래, trust. 믿음의 credibility는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걸 credibility라고 불러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그렇죠? 그게 credibility. reliability는 뭘까요? 예측 가능함도 제가 변경해놨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이제 credibility고, 예측 가능성은 여러 번 자기가 반복했을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것이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여러 번 똑같이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더라. 그래서 다음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에요. reliability. 그 두 개가 합해진 것이 trust입니다. 바로 이거 아니죠. 저렇게 서커스단에서 저렇게 할 때 저렇게 손을 잡아줄 것이다.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고, 여러 번 해봤는데, 그렇게 손을 잡아주더라. 그것이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자, 그런데 이게 트러스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이제 주제인데,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나? 그것이 그 다음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나? 부패 및 반칙이 없어져야. 정치권의 특권이 폐지돼야 부패와 반칙이 없어집니다. 그걸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이분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단 한 분도 하셨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분이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한편으로는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후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 총무비서관께서 좀 불법으로 이렇게 출국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불법으로 출국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과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2014년도에 그 여론조사한 건데요.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신뢰하는가? 이거 우리 정치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개선돼야 될 점이 뭐냐? 이권 개입, 고압적 자세, 계파 챙기기, 몸싸움, 그다음에 성추행 등 비리 연루,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정치권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가 스웨덴을 입에 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권들이 입만 뻥긋하면 스웨덴, 아까 우리 돌아가신 분이라서 그런데 노회찬, 우리 스웨덴이 우리가 지향되는 나라다. 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지독히 변하지 않고 있다. 누가 변해야 되느냐? 정치권이다. 정치권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느냐? 신뢰가 중요하다. 어떻게 신뢰를 확보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부패와 반칙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정치권 특권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정부의 규제 철폐입니다. 정부의 규제 철폐입니다. 자, 규제 철폐를 보면 어때? 정부 규제가 많을수록 부패도 심해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돈이 주고 받아지고. 부패의 것은 어디? 여러분들 뭐야?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 G2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 공무원 집에서 46조 상당의 금괴와 현금이 발견됐다. 이런 나라에서는 결코 지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장만 잘 기억합시다. 마지막 장, 이 책의 내용을. 두 가지, 정치권의 특권 폐지, 행정부 규제 철폐.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기업이 잘해라 못해라 이런 건 말 없습니다. 뭐 교육개혁하자 이런 말도 없어요, 이분은. 딱 두 가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특권이 폐지되고 행정부 규제가 철폐된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면 살고 싶은 국가가 탄생한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 책이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기존의 믿음과 체계를 부정하는 세 사람이 있었다. 중세의 세 사람. 하나는 콜럼버스, 그 다음에 마틴 루트, 코페르니쿠스. 그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책이 뭐 400 몇 페이지 돼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치권, 그다음에 정부, 행정부, 규제 철폐. 지금까지 어느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규제 철폐 안 해쳐본 정부는 없습니다. 다 규제 철폐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 이절만 하면은 뭐 특권 내려놓기, 뭐 운동하겠다 해가지고 뭐 위원회 구성하고 뭐 어쩌고 해도 또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정치권하고 우리 정부, 특히 정치권한테 그럴 바에는 스웨덴을 입에 담지 말라. 스웨덴에 대한 모욕이다. 니들이 스웨덴을 따라가자. 그렇게 주장하지 마라. 그것이 이 저자가 우리한테 주는 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보여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권에 특권이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스웨덴의 복지 모델은 우리의 이상향인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전제 조건이 없이는 이상향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무엇이 국가의 부흥과 몰락을 촉진하나? 라는 분입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또 우리 포럼몰의 컨퍼런스에 오신다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